오늘 대만의 이야기를 해주실 우리 홍선한 그 대만 녹색국민행동연맹의 비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非常非常荣幸可以受到邀请，然后来到韩国的国会的这个会馆，然后跟大家分享台湾这几年其实一些很重要的 지난 수년간 타이완에서 있었던 중요한 경험에 대해서 나눠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거 타이완, 한국, 일본은 모두 그 탈핵 관련해서 상호 지지해 왔었습니다. 서로 간에 서로 연대해 왔었죠. 그래서 서로 사기가 떨어졌을 때 서로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경험을 공유하게 된 것도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홍선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속된 단체는 녹색국민행동연맹입니다. 저희 단체는 타이베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환경보호단체입니다. 모두 젊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타이완 사회 내부에서 탈핵이든 환경이든 혹은 진보 관련된 의제이건 간에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난 수년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 원전의 안전 혹은 원전의 안전을 신뢰하고 혹은 원전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혜택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원전에는 많은 리스크 혹은 불확실성 등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몰랐던 것이죠. 각국에서 많은 행동가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문제는 바로 이 사회적인 역량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영향력 있게 만들고 결국에는 정치를 바꾸고 그리고 과거에 원전을 추진했던 많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바꿀 것인가입니다. 많은 대다수 국가들의 반핵운동, 탈핵운동은 모두 이 문제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국가의 탈핵운동가들과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류 과정에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배웁니다. 타이완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서론 부분은 좀 줄이고 오늘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아주 특별한 것인데 Nuclear Issue and Anti-Nuclear Movement in Taiwan입니다. 타이완의 탈핵운동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목표를 이룰 것인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네, 저희 녹색국민행동연맹의 회원들의 실무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단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많은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주민들이 정책 제정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죠. 특히 저희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다양한 분야의 운동단체들, 사회운동, 시민운동단체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지금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해당 분야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연관된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과 연대해야 예를 들어서 저희 환경보호 단체지만 노동단체와 함께 연대하고 교육단체와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타이완의 원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이완의 원전은 총 4개가 있습니다. NPP 1, 2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해변에 이제 NPP 3은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타이완의 컨팅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제4 원전 NPP 4일 것입니다. 괭리아오라는 북쪽에 있습니다. 타이완의 각 원전들은 모두 2개의 원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기의 원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총 3개니까 1, 2, 3, 원전 1, 2, 3을 합해서 총 6기의 원자력이 있습니다. 제4 원전은 2000년도부터 착공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원전들은 현재 다 합하면 총 6개 원자로죠. 타이완의 전력 중에서 한 17% 정도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발전량입니다. 설비 용량이 아니라 실제 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이완의 상황을 보면 모든 원전들이 모두 타이완 전력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요. 타이완 전력회사는 타이완의 유일하게 종합적인 전력회사인 구경입니다. 그래서 타이완에서 현재 유일한 전력회사인 타이완 전력회사가 구경이라는 것이죠. 이 구경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 지방에서 보자면 타이완의 탈핵운동 혹은 탈핵운동이 특별한 성격을 띨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1, 제2, 제3 원전들이 모두 아주 중요한 군사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3 원전은 타이완의 국가공원 내에 있습니다. 국립공원 혹은 자연보호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도 하고 자연을 즐겨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지역에 원전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앗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발전 용도인지 아니면 정말 자연을 보호할 지역에 자연 경관 지역에 이런 것을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1, 2, 3 원전 외에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타이완에서 현재 아마 한 절반 이상의 절반 이상의 폐연료들이 난리 지역이라는 것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창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폐연료를 이 지역에 폐기함으로써 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의 처음에 연료 폐기 지역, 방사능 방패장을 건설을 하면서 결국에는 주민들을 처음에는 속였습니다. 방패장이 아니라 바로 공장을 짓는다고요. 네, 그리고 또 배경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분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타이완의 원전 같은 경우에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바로 지진대입니다. 지진대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입니다. 검정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원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붉은 점과 검정색 점이 바로 중복된 지역이 바로 지진대에 이 원전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일본과 타이완입니다. 물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많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타이완에서도 이러한 지진대에 위치해 있는 지진대 원전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대만도 똑같기 때문에 타이완에서 제2의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타이완의 원전의 위치가 모두 그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이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과학 잡지죠. 네이처지에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30km 내에 원전을 지은 지역이 바로 그 파키스탄에 있는 원전입니다. 근데 이제 2위와 3위가 바로 타이완의 제2원전, 제1원전이라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인근에 이런 그 원전을 지었다는 것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시민들을 소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후쿠시마의 원전에서 30km 내에 내에서 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20만 명을 소개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이완 같은 경우는 제2원전, 제1원전 같은 경우 550만 명, 그리고 500만 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들을 어떻게 소개시켜야 할까요? 처음에 제가 탈핵운동에 참여했을 때 저의 선배가 계속해서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단 한 번의 원전 사고가 전체 대만을 멸망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타이완 전체가 바로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때 제가 그 구호를, 슬로건을 들으면서 그때 너무 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접한 이후에 단 한 차례의 원전 사고만으로도 그 타이완 전체를 멸망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지질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저희들이 만든 것인데요. 위에 있는 그 두 개 원은 바로 그 제1원전, 제2원전이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제4원전입니다. 타이완에서 인구 밀도 가장 높은 곳이 타이베이입니다. 정치경제 중심이죠. 바로 이 세 개의 원전을 30km 반경으로 원을 그린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전체 타이베이 지역을 모두 타이베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면 700만 명 이상이 그 영향권을 들게 됩니다. 물론 만약에 원전 사고가 발생해서 700만 명을 소개하게 된다면 어디로 이동할까요? 중부 지역으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후쿠시마의 경험으로부터 봤을 때 원전 사고는 그 방사능 물질의 배출뿐만 아니라 한 지역 전체의 경제, 정치, 교육, 제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전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농업, 토지, 그리고 수자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분야에 걸쳐서 괴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타이완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타이완에서도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타이완에서 제가 이러한 강연을 할 때 이러한 정보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어떤 시민들은 이러한 정보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원전이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있다면 우리가 왜 계속해서 원전을 짓는 거죠? 왜 하필이면서 이런 지역에 짓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지금까지 타이완에서는 아직도 심각한 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혹은 체르노빌 같은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사회 혹은 타이완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행운을 기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주 심각한 이러한 위험한 지역에 원전을 짓고 나서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 만약에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행운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운에만 의지해야 할까? 운에만 맡겨야 할까? 운이 우리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요? 우리가 타이완 사회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발전소 제4 핵발전소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녹색 건물이 바로 핵발전소의 두 개의 원자로에 기반이 되는 곳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죠. 아름다운 모래사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해변은 대만 북부에서 관광 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관광객이 가장 많은 모래사장 해변가입니다. 이 각도에서 이 사진을 찍은 것도 바로 이런 모래사장 해변가를 찍은 것입니다. 이런 모래사장 해변가를 이용하고 있는 관광객들 중 이런 이 해변사장에서 제4 원전까지는 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많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충격에 쌓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쉽게 됐는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경악에 빠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전을 짓게 되면 원전에서 반사가 되는 많은 그 냉각수들이 뜨거운 물들이 해변가로 그 바닷가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 거인데요. 이곳은 바로 제4 원전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구가 많은 마을입니다. 동료 지역에 가장 인구가 많은 그 마을과 원전은 바로 거리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해외에 있는 분들이 여기 지명이 바로 아웃인데요. 제가 외국분들에게 여기서 돌만 던져도 바로 원전을 닿는다라고 제가 농담을 외국분들한테 합니다. 여기 아우디에 계신 주민들한테는 아주 불공평한 것입니다. 왜 바로 그들이 사는 이 지역에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원전을 짓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분들은 그 재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많은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다뤘었는데요. 바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아주 가까운 한 마을의 모습을 그 다큐멘터리에 담은 적이 있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가 바로 아우디라는 이 마을은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보다 더 가깝습니다. 원전에서요. 아우디에 있는 이 주민들이 용감하게 일어서서 그 제4 원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그림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정부의 압력이 아우디 주민들에게 가해졌고 그 결과 바로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원전을 짓는 이런 해괴한 일까지 벌였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 슬라이드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글을 못 읽으니까 제가 이 컴퓨터를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 원전의 그 건설 계획은 1980년부터 그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 기간부터 따지면 한 30여 년이 되었죠. 제4 원전의 건설 예산이 1996년도에 통과되었습니다. 96년 이전에는 그 당시에는 제가 아직 제4 원전의 그 반핵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타이완 사회에서는 제4 원전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민당, 민진당 모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을 벌였죠. 2000년도부터 착공이 되었고요. 사실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 계속 시공을 해왔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원전은 대부분 공기가 일반적으로 한 6년, 한 5, 6, 7년 정도 됩니다. 그 대부분의 원전들이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완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4원전은 14년 동안 시공을 해왔습니다. 제4원전의 원자로는 GE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설계를 했죠. 그런데 그 제조업체는 바로 일본의 히타치와 도시바입니다. 제4원전의 사례로 봤을 때 사실 이것은 미일
원자력 관련된 산업이 함께 추진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일본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일본 분들이 제4원전은 일본에서 해외로 수출한 첫 번째 원자로라고 합니다. 일본 분들이 우리를 만날 때, 일본의 반핵운동가들이 우리와 만날 때, 미안하다. 아주 예의 바르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일본의 탈핵운동가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4원전 사례로 봤을 때 이것은 전 세계의 원자력 산업이 함께 손을 잡고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4원전에서 그대로 농축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진국, 그리고 미일을 제외한 그 외의 국가들에서 원전이 지어질 때 바로 이러한 모델로 지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4원전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원래 제4원전은 2006년도에 완공이 목표였지만 지금까지 15년 되지만 아직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제4원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늘 비판하는 것은 바로 하청 제도입니다. 그 하청 제도가 아주 이상합니다. 많은 다국적들이 GE, 히다치, 도시바, 그리고 또 더 많은 타이완의 로컬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4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의 호반으로 접어들면서 전체 점검 과정에 접어들면서 많은 문제가 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식사를 하면서도 이재남 이 선생님 그리고 김 의원님과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원전들이 테스트를 할 때 혹은 컨트롤실에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 20, 30회 정도의 사고들이 전체 테스트 과정에서 모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하청 혹은 재하청 이런 과정들이 아주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회에서 제4원전이 물론 새로운 신규 원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원전이지만 가장 안전하지 못한 원전이 될 수도 있다고 인식가 되었습니다. 그 공사 과정에서의 이상한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하청 혹은 재하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과거에는 하나의 기업이 전체 공사를 불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4원전은 건설을 시작할 때에 타이완 정부가 각국의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고려해서 이것을 하나씩 떼서 하청을 줬던 것입니다. 하나의 총괄하는 업체가 없었던 것이죠. 각 부문별로 하나씩 하청을 줬던 것입니다. 하나씩 발주를 따로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원자력 산업계가 서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을 때 바로 이러한 발주 시스템이 가동되었던 것입니다. 공사 경비 부분을 살펴볼 때도 기존에 예측되었던 56억 불에서 지금은 90억 불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만 전력에게 왜 더 많은 예산이 계속 들으려고 물어봤을 때 정말로 최종 예산이 얼마가 될지를 물어봤을 때 대만 전력에서는 원래는 56억이었다가 70억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80억이었다고 했다가 지금은 90억 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예산이 언제까지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언제 완공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만 전력은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원전에 대한 신뢰감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4원전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평가기관에서는 totally failure, 완전히 실패한 계획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원전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기관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공사를 하지 말고 봉인하고 폐쇄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제1, 2, 3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4원전의 문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의 문제점은 핵 폐연료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에서 여러분께서는 노란색 그 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폐연료를 담은 통입니다. 그러면 흰색의 그 분말은 가루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흰색 가루는 원래는 폐연료 통에 들어있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원전에서 그 폐연료를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점입니다. 많은 분리를 했었어야만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폐연료 통에서 여러 다양한 그 통의 상황들이 다 다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대만의 방패장의 란위섬에 이런 폐연료통을 매립하는 것은, 버려두는 것은 굉장히 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와 매스컴에서 이 문제를 두고 이것은 바로 민주사회 도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를 하고 폐연료를 그대로 방치시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다, 증오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패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진을 촬영해서 저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사진이 매스컴에서 보도된 이후에 전체 대만 사회는 미친 경악에 빠졌었고,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방패장에서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서 이런 상황을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방패장에서 다시 이 개선 작업을 벌여서 이렇지는 않지만 란위선의 습도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서 지어진 방패장에서 개선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연료봉의 포화 상태를 보겠습니다. 지금 란위섬에 버려진 것은 저준위 폐기물이라면은 대만 사회에서는 지금 고준위 폐기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폐연료봉은 완전한 포화 상태입니다. 제1원전 지금 현재 폐연료봉은 완전히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핵 폐기물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핵 폐기물을 다시 재처리할 수 있고 처리를 할 수가 없다면은 원전은 폐쇄와 더 이상 원전을 운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대만전력공사에서 지금 현재 폐연료봉 재처리 공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폐연료봉을 핵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시 재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보낼 곳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만전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이 수치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의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의 핵폐기물 수량은 폐연료봉 수가 230에서 587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가 비교해 봤을 때 대만의 원전은 3,000여 개 정도의 폐연료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더 큰 재앙이 벌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대만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3.11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1 후쿠시마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 역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 탈핵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이후에 사람들이 원전을 바라보는 입장, 시각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제4 원전의 건설 중단과 다시 건설 재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원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만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는 입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원전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라는 그것이 주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탈핵 운동을 했었을 때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매스컴에서 그만 싸워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했다. 이것을 계속 논의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 당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1, 2, 3 원전의 수명을 2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라는 것도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그 당시 국민들은 대다수가 원전 문제는 바로 정치적인 문제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당을 신뢰하지 않았고 탈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많은 시민들은 민진당이든 국민당이든 간에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 문제를 보다 더 부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대만 사회의 분위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3.11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벌어졌던 가두 시위 현장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탈핵 가두 시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꼬려 지방 주민, 지역 주민들이 대만 국회 입법원에 가서 항의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대만에서는 마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카미사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만의 중요한 종교적 대상으로서 중요한 어떤 항쟁을 할 때, 시위를 할 때 바로 마주에게, 카미사마에게 저희 시위를 보호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시위에 참여를 시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국회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랑이 지역에서의 타오족이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타오족이 전통 복장을 갖추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탈핵 문제는 민족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민족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밌는 것은 타오족은 반핵 시위를 할 때 항상 중화민국 정부와 대등하게 협상을 하겠다라는 말을 자주 예견하곤 합니다. 이 지역 주민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것은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던 사진일 겁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이 화면을 처음 볼 때 저는 국내어 지역에서 반핵 관련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을 TV를 통해서 봤을 때 저도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대다수 이 화면을 보고 모두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TV 화면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당시에 3일 사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대만 사회는 원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 이슈를 얘기를 하면서 다시 원전 얘기를 하지 말아라라는 그것이 주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대만 사회는 원전에 대해서 믿고 있던 신뢰가 크게 동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층 지지 문제도 일본에서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거두었던 가장 큰 효과가 가장 컸던 행동은 바로 제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반핵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시의 반핵 운동은 지나치게 당시 제 야당이었던 민진당의 힘에 크게 의존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의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진당이 집권한 이후에 원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입장이 전환이 되었고 이 때문에 반핵 정책에 대한 시위가 크게 민중의 역량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운동은 완전히 그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민간의 역량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어느 일정한 시간이 걸려서 다시 한번 저희의 운동을 다시 점검을 해보고 그런 사고를 거친 이후에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역량을 결집해야 될 부분은 바로 대만의 중산계층, 중류계층입니다. 대만의 부동층입니다. 대만 사회의 부동층은 정치적인 특성과 성향이 없습니다. 이 부동층,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젊은 계층입니다. 젊은 계층은 현재 사회에서 여러 다양한 사회 계층에서 다원화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층에 저의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민진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탄핵 운동을 지지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다양한 만약에 사실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반핵운동을 지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층과 젊은층으로 결집을 시켜서 저희의 앞으로 향후 운동의 그 핵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로원전 다시 보기라는 순회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로원전 다시 보기 순회 강연을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원전 찬성과 원전을 반대했던 국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원전을 찬성했고 민진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원전을 반대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정치적인 여야의 문제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나는 원전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는 너는 바로 민진당을 지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당을 지지를 했던 보수층은 원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에게 국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원전을 지지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회 강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원전을 다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강연을 했던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원전 다시 보기가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탄핵학교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바로 원전 다시 보기 강연자들은 저와 같은 그런 NGO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어머니에게 얘기하듯이 원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일반적인 가정주부, 보통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가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주부가 강연자가 되어서 그들이 걱정하는 것에 똑같은 포인트를 두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씨앗 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관련 정보를 이해시킨 다음에 일반 시민들에게 바로 솔직하게 아니면 커피숍에서 강연장에서 여러가지 학교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장소에서 아니면 노조 집회를 통해서 이런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소에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장소에서 강연을 하게 되고 자신의 위치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사회의 위치에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NGO 강사로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통이 잘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강연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많은 기업에서도 저희들이 강연을 했었는데 기업들이 원전에 관심을 가지는 그 이유는 일반적인 주부들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가서 강연을 했었고, 그리고 어린 학생들과도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도 강연회를 열었었습니다. 저는 그 특정 분야의 청중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외에 다른 대상들에게는 제 강연이 그렇게 잘 안 가닿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 아주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주 잘 강연을 하기도 하죠. 제로 원전 다시 보기 이 강연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 원전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영화도 함께 방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저희 홍보를 했었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신청해서 강연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강연회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대상에 맞는 그 테마를 정해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원전 관련된 사고에 관심이 있다, 그 재난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사고가 포함된 그런 영상을 가져가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소에서 방영을 하고, 그리고 강사가 강연을 하고 또 함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습니다. 그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과거의 그 반핵, 탈핵은 그 환경보호 단체만 했던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공녀 니하오마라는 이런 다큐멘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일부 인사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공녀 지역의 민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반핵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왜 반핵운동에 참여했는가를 되돌아보면 바로 이 다큐멘터리를 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희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전이 이렇게 안전하다면 정부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고압적인 방식으로 그 지역 주민들을 핍박하면서 이런 원전을 지을까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반핵운동에 참여해왔습니다. 바로 이 다큐멘터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좀 전에 사회교육과 관련된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탈핵운동은 다양한 사회 분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311은 31 곱하기 10 더하기 1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10명 중에 1명만 여기에 참여하더라도 많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변호사, 대학 교수, 의사, 가수, 그리고 감독, 영화 감독, 그리고 학생 등등 다양한 사회 계층들을 저희들이 참여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영화 감독 혹은 영화 감독의 그 그룹들이 우리 그 탈핵운동에 참여하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핵은 환경보호단체만 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사실 다양한 사회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들은 그러니까 반핵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제작을 할 수도 있고 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회 교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 분야의 교수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강의하는 과정에서 반핵 관련된 주제와 결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 분야별로 그 전문 분야의 일을 하면서 그 반핵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많은 가수들의 사진이 있죠. 지난 수년간 많은 타이완의 뮤지션, 가수들이 그 반핵 운동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십시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에 있는 사람은 타이완에서 그 금마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타이완에서 그 영화 분야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이완의 대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드 카펫이 깔리는 곳이죠.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그 수상한 그 영화 감독이 무대에 올라서 그 인사를 할 때에 원전에 반대한다는 그런 구호를 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과 함께 그 협력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운동을 해야 하면 가장 좋은지를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십시오. 오른쪽 위에 보면 타이완의 유명한 그 그룹입니다. 보컬 그룹입니다. 그 반핵 관련된 그러한 그 슬로건을 내걸고 그 사람들에게 그 반핵운동에 참여하기를 그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왼쪽 위에 보면은 바로 음악, 음반의 그 표지에 있는 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왼쪽 아래에 보면은 많은 그 시민들이 그 가두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반핵 관련된 영화를 만드는 것과 우리가 그 가두시에 참여하는 것은 되게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에 참여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반핵운동과 그 노동자들의 그 노동자들 운동을 일맥상통한다고 우리가 또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전이나 그 노동이나 다 마찬가지로 어느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음반입니다. 타이완에서 한 31개 정도의 보컬 그룹에 있는 보컬 그룹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31개 그룹이 참여를 했고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그룹들이 이러한 가사를 쓴 것을 보면서 우리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가사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이 그 느낌을 받고 그것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승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전에 반대한다. 원전에 대해서 노를 함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반을 발표하면서 함께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타이완에서 많은 그 인디 음악을 연주하는 그 콘서트장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내 음악에는 원전이 필요 없다. 그래서 No nukes in my music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콘서트장에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 인식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는 타이완에서 우리가 했던 시위한 방식입니다. 타이완의 그 반핵운동, 우리 같은 반핵운동 단체와 이러한 그 약간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그 가드시를 했었습니다. 그 반핵운동과 이러한 동호회의 이런 활동들을 함께 연계를 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는 우리가 그 동호회에서 했던 그런 행사에서 함께 무대에 올라서 하는 것입니다. 타이완에서 이러한 그 행사는 매년 타이완에서 한 5, 6만 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호회라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그런 시위를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시위에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스터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파 전문가들과, 그 일러스트레이터들과도 함께 협력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그 반핵 운동과 관련된 그런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함께 만들자고 했고, 그리고 포스터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그 달력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시회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 깃발이죠. 네, 사실 아까 무대에서 보셨던 거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깃발에서는 No Nukes, No More Fukushima라고 나는 것입니다. 네, 이 깃발과 관련된 그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양한 그 씨앗 교사들, 씨앗 강사들을 양성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그 강사들을 양성할 때, 그 중에 지원했던 한 분이 바로 그 카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분도 여자분이셨는데요. 바로 그 씨앗 강사 그 양성 과정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 또 디자인도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사실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 얘기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별로 안 익숙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너무 나는 떤다, 긴장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면 왜 이 씨앗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하셨냐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일 집에서 잠을 들 때마다 나 너무 걱정된다, 원전 때문에. 그래서 이 양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바로 이 깃발을 하나 디자인했었습니다. 바로 카페의 여주인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많은 친구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깃발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 내가 손으로 하나하나 그렸는데, 이 깃발을 여러분의 그 카페 앞에 이것을 걸어놓을 생각은 없네요. 그래서 10명, 20명에게 이것을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에서 이것을 발표를 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이걸 기획할 때는 한 수십 명, 100여 명 정도만 예상했었는데, 처음으로 그 신청한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1000장의 깃발이 모두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또 예약을 받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와 함께 협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계를 이용한 그러한 그 대량 인쇄 방식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그 고수를 했습니다. 손으로 제작하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긴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반핵과 관련된 많은 가치를 전달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카페의 여주인께서는 여사장께서는 계속 손으로 이 깃발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그 배포를 할 수 없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수작업으로 매뉴얼 방식으로 이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깃발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요. 카페나 혹은 병원이나 혹은 치과 병원이나 강의실 혹은 사무실 등에서도 이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여기 이런 깃발을 통해서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반핵에 참여한다,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반핵에 참여하고 있는 생각은 있었지만 적절한 방식을 못 찾았던 것일 뿐이죠. 또 결혼식장에서도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이 깃발을 내걸므로써 이 깃발을 하객들이 와서 사인하는 방명록을 작성하는 그곳에다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핵에 참여한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또 옷가게에서도 이런 것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점입니다. 처음에 이 깃발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이것이 나타났을 때 너무 많은 것을 내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발코니에 내걸기도 합니다. 전체 타이완에서 이 깃발을 사간 사람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개의 깃발이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첫째, 과거 타이완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당은 권력과 자원의 그 소유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역운동을 하게 되면 국민당으로부터 우리가 탄압을 받게 되고 배척대 당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깃발을 내거는 방식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3개의 깃발이 내걸렸을 때, 첫 번째는 그렇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정부로부터 탄압받을 위험이 이제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반대운동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과거의 그 공공의 이슈에 우리에 대해서 정부에 반대할 때 우리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내걸면서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이제는 용감하게 나서도 정부로부터 탄압을 덜 받고 그리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그 두려움을 없앴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 깃발을 이용해서 또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타이완에서 대사원전 관련된 이슈는 2004년도에 그 당시 집권당인 그 국민당에 의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들은 그 문제를 국민당이 국민투표에 붙이려고 했습니다. 국민당 혹은 민진당은 그 온라인 혹은 다양한 경로의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NGO이기 때문에 자금도 자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사회적인 동원 운동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 사회적인 그런 운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우리의 운동을 해갈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타이완에서 10만 개 지역 에서 10만 개 지점에 이 깃발을 내걸기로 했습니다. 이 사회적인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주장을 관찰하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이나 자금이 충분해서 그 주류 정당처럼 그러한 전 사회적인 동원을 해낼 능력은 없지만 다양한 공간에서 이 깃발을 내걸음으로써 그리고 특히 그 공공장소에 이런 깃발을 내걸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국민투표가 부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의 룰이 불공평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야당과 그 반역운동 단체들은 국민투표가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완 사회의 그 주류 의견, 그 60% 이상이 그 반핵을 지지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게임의 룰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국민투표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결국에는 국민투표를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 깃발은 우리의 그 중요한 사명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간을 이용한, 장소를 이용한 그러한 그 사회운동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당시 국민투표에 반대하면서 우리가 당시 깃발을 많이 내걸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러한 공동장소에서 많은 깃발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2012년도에 그 1단의 영화 감독들이 나는 사람이고 나는 반핵한다, 핵에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전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사람 인자, 한자 사람 인자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타이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이러한 철학들을 전파를 했었습니다.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에서 오른쪽은 바로 그 총통부입니다. 즉 타이완의 우리로 치면 청와대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람 인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사진에서는 타이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여중인데요. 그 여고생들이 그 방과 후에 1층에서 사람 인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콘서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콘서트장에서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 인자 모양을 이렇게 손으로 만들면 모든 사람 따라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제사원전 인근에서 사람 인자 모양으로 인간 고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기호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 인자 모형이 아주 단순하긴 하지만 그 전파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한 3,000여 명이 바로 여기에서 인간띠를 만들어서 그 타이완의 총통부 앞에서 그런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의 그 우리 깃발의 사이즈는 아주 작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그 대형 깃발을 만들어서 타이완의 여러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농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도 이 깃발을 크게 내걸고 함께 시위를 했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지지를 표명했던 것이죠. 이렇게 시민운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고요. 가장 피크에 달했을 때는 2013년도였습니다. 2013년도 3월 그 3.1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대만에서 2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힘을 보여줬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이 시위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많은 언론 매체에서 반핵이 과거의 국민당과 민진당이라는 이런 인용 구분을 떠나서 국민당을 지지하든 민진당을 지지하든 간에 이러한 사람들, 반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새로운 역량으로 보상했다라고 했고, 과거에 그 국민당이나 민진당이나 이런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사과할 때는 지났다라고 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반핵 관련된 체조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혹은 밤에 자기 전에 일어나서 그 반핵 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핵은 이미 그 타이완에서는 아주 이렇게 힘있게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반핵에 함께 협력한다라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음반의 그 표지입니다. 그래서 31개 그룹이 참여했고요. 무상으로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下面这些跟大家介绍这些的确就是在这3、4年的时间 말씀드린 건 최근 20-30년 동안 저희가 반핵의 이념을 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방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상위의 전략은 바로 더 많은 기존의 정치 지지층에서 탈피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제사 원자는 100억 불에 달하는 공사 비용이 드는데, 만약에 공사가 중단이 된다면은 대만의 50% 이상의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그 국민투표를 통해서 찬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당의 성향이 어떤 사람들도 원전 반대를 지지할 수 있고, 국민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원전 반대를 지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참여했던 반핵 시위에서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국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국민당을 지지했던 사람은 처음으로 이렇게 반핵 운동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20-30년 동안에 발생했던 변화입니다. 전체 반핵 전략, 탈핵 전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 저희는 이런 아까 소개드렸던 활동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새로운 반핵 활동 양상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발전 사유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한국과 대만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모두 의무형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대만과 한국이 모두 경제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주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부 측에서
말하는 공식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만약에 원전이 폐쇄가 된다면 경제와 산업에 영향을 주게 되고 GDP가 하락하게 되고 산업들이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정부 측의 공식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공식을 정부에서 대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운동을 하는 걸 왜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이러한 기존의 사회방식에 탈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방식의 탈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만 시민들에게 대만의 전력을 누가 소모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만의 전력은 대부분 공업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 때문이라고 산업 구조가 바로 그 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 관리들은 왜 이렇게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GDP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GDP와 전력 사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희가 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봉급생활자와 GDP 증가율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표입니다. 붉은색 선은 바로 GDP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과거 1980년대 대만의 GDP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GDP가 계속 증가하고는 있지만 푸른색 선은 바로 봉급을 의미합니다. 봉급생활자의 봉급을 의미하는데요. 이 도표가 얘기하는 것은 GDP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서민들의 봉급도 그에 따라서 상승했던 것일까요? GDP가 증가했지만 그 GDP는 바로 일반 시민들의 손에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사장의 손에 들어간 걸까요? 정부의 손에 들어간 것일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사고를 해야만 합니다. GDP가 계속 증가하는데 GDP를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가? 왜 원전을 GDP를 위해서 지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농업을 희생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의 봉급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는가? GDP 증가에 따른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은 누가 바로 그 책임을 지는가, 부담을 하는가라는 사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GDP가 올라갔다고 우리의 삶이 낮았습니까? 그러면 GDP가 증가했다고 많은 이점들을 누가 가지고 가는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전력을 계속 공급을 하고 계속 증가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모두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장 위주의 이런 발전 사유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GDP가 계속 증가한다 하더라도 원전을 계속 짓는다 하더라도 그 이점이 좋은 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은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 가져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사이에 저희는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수와 제로성장을 구호로 삼고 있습니다. 제로성장을 하는 것은 바로 정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것을 새로운 사회 기점으로 삼아서 자원과 환경과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시사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해서 새로운 사회를 해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사회를 바탕으로 녹색 경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녹색 경쟁 보고서입니다. 녹색 경쟁 보고서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와 녹색 성장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부단히 GDP 증가만 계속해서 추구함으로써 불공정한 그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나을 거라는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 대만에서 발생했던 시민운동, 비핵협력운동, 탈핵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탈핵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많은 60% 이상의 국민들이 반핵에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핵을 지원했는가? 국민당이든 민진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반핵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불공정한 국민투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많은 노력을 했었고 행정부 쪽에서도 압력을 가했었고 국회에서도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탈핵을 지지했던 시민들은 점차 기존의 체제 안에서 기존의 집권자들의 사유를 바꾸는 것들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실 이러한 정치 제도는 보기에는 민주적인 것 같지만 결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민주입니다. 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원전을 추진한다면 저희는 비핵 협력을 보다 더 대규모로 진행해 나갈 거고 시위를 확대하겠다고 국민당이 선포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합법적으로 시위를 진행하려고 했었지만 저희는 도로 점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앞으로 국민당이 계속해서 원전을 찬성을 하고 국민투표를 반영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탈핵 운동을 보다 더 대규모로 확대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윤시용 선생님께서 단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4원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단식운동과 연대해서 많은 행동을 했었습니다. 당시의 구호는 바로 원전 중단과 지구를 사람들에게 권리를 사람들에게 돌려주자, 서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4월 28일 날 찍은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타이완의 타이베이 지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베이시에서 타이베이 기차역입니다. 기차역 앞거리입니다. 4월 27일 날 4월 27일 12시에 저희는 불법으로 타이베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교통 요충지를 점거함으로써 국민당의 제4원전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것을 요구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행동을 결정했을 때는 의구심을 품었지만 결국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권력자들은 법률과 합법적인 수단으로 국민들을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런 합법적인 수단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역을 도로 점검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행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시민운동은 굉장히 온화한 시민운동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모두 다 참여를 하고 극진적인 정책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된 이후에는 온화한 시민운동도 이렇게 도전적이고 법률과 질서에 도전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점거 행동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제도 안에서 온건한 방법으로 시민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으로서 탄압을 받게 되면 우리는 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날 오후의 장면이고 저녁이 되었을 때 경찰이 무장력을 동원해서 경찰차를 동원하고 물대포를 사용해서 시민들을 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한 잡지에서 당시 저녁이 되었을 때, 밤이 되었을 때 몇천 명의 사람들을 공권력을 해산시키는 장면을 실었습니다. 당시에 물대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당시 저녁 그 집회가 해산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법률과 제도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불법 점거 행동, 시위 행동이 있은 이후에 국민당은 제4원전회에서 입장을 전환하게 됩니다. 바로 공사 중단과 봉인이라는 결정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던 이런 결과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자기처럼 참여를 했고 아주 급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4원전은 양전이 폐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민당이든 민진당이든 다시 한번 제4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는 재가동하려면 커다란 정치적인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4원전을 진정으로 사장시키려면, 폐기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대만 사회의 질서를 계속해서 결집시키는 것이고 50% 이상의 어떤 당이든 간에 50% 이상이 원전을 반대하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타이완의 반핵운동이 지난 수년간 타이완에서 사회 정치적으로 영향을 확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많은 분야가 참여해 왔기 때문이죠. 사회 각 분야 간에 연대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당이든 민진당이든 간에 정치의 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그 테크노크라트가 가지고 있는 정부와 관련된 패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원전 관련된 그 전력공사도나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정보와 관련된 권력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일반 대중들이 이런 반핵운동을 통해서 그 공공의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반핵운동은 그들이 참여한 첫 번째 사회운동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핵운동이 전체 타이완 사회에 끼친 그 공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전 사회적으로 그 오염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그 고장을 만들자.
라는 이러한 그 호소들이 나왔습니다. 제4원자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관련된 이슈 혹은 다양한 분야의 이슈에 있어서도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두려움 걱정 없는 그러한 국가를 만든다는 이러한 생각들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제4원전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공사 중단이나 본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폐기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1, 2, 3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도 반대합니다. 전력공사가 타이완 전력은 현재 1, 2, 3 원전을 앞으로 20년 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향후 한 1, 2년 사이에 노후화된 이러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3원전을 완전히 폐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약탈식의 경제성장 모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이 계속해서 타이완 사회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될 때 우리는 영원히 전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자원이 부족한 문제를 대신할 것입니다. 제4원전이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부활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제4원전은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성장과 관련된 경제 성장 지상주의라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벗어나야만 제4원전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개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도 그렇고 오기 전에 한국의 서울의 한 대학 교수께서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에서도 에너지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운동이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 에너지 정책을 개혁하는 것과 얘기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중앙정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간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반핵운동과 관련해서 대규모 운동을 전개한 이후에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 에너지 정책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이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일반 대중에게는 아주 요원한 일이죠.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완에서도 작년도부터 작년에 지자체장에 선거가 있었는데 국민당이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야당 출신의 지자체장이 많이 출연했죠. 그래서 이러한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의 개혁의 어떤 니즈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서울에 와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서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개혁의 경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타이완에 돌아가서 각 지방정부 지자체장들과 함께 지자체장들에게 이런 성공적인 경험들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의 성공적인 경험을 얻게 된다면 더 신뢰를, 자신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원전에서 더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안 눌러서 슬라이드가 안 넘어갔었는데요.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나왔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것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원전이 없는 세계, 핵이 없는 세계를 위해서 나아갑시다. 반핵운동, 탈핵운동은 전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각 국가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연대해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단결하고 연대를 해야만 이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이완, 일본, 한국 모두 아시아, 동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경험들이 다른 국가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서울에서 했던 이러한 경험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원자력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해가 원전이 지어진다면 타이완 전력회사 같은 경우에도 한국도 이러는데 우리도 못할 게 뭐냐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연대해서 원전이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국제회의나 강연 많이 이렇게 사회를 보는데 질문을 짧게 해주셔야 통역이 됩니다. 아무리 길게 말씀을 해주셔도 통역이 안 됩니다. 그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뒤에 동시 통역하시는 분들이 통역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유롭게 따로 마이크가 지금, 마이크가 있어야지 통역이 되겠네요, 진짜. 예. 마이크가, 스텝이 좀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는데요. 네, 2개 정도. 예, 손을 드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중간에 통역이 돼야 되니까 마이크로 질문해 주시면은 통역을 해서 질문 좀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한국 분들이, 예, 마이크 좀, 주시죠, 예. 네, 예수의 인권연대 연구센터에서 온 박문수입니다. 그 질문 간단해요. 그 녹색국민행동연맹의 조직과 그 운영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냥 한 번에 한 번씩 그냥 바로 답변하고 또 질문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其实绿色公民我所在的组织成立的时间大概就20年的时间了。那但是我们的成员基本上的确都比较年轻。对，那这个年轻，我觉得但并不是说我们在经验上面很生嫩。那但是的确，我们其实都会希望저기 죄송합니다. 좀 통역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채널 2로 해야지 나오는 겁니까? 예, 지금 들립니다. 예. 저희 녹색국민연대는 20년 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회원들이 모두 젊은 회원들입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회 역량을 가장 잘 운용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와 민간 계층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이 시민의 역량들을 잘 결집시켜서 일을 성사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다양한 계층의 이념을 저희 단체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할 때 사업을 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큰 비교 의미가 됩니다. 일반 민중들과 함께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패권적인 태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용에서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인데요. 각 지역에서 그리고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서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함께 공생하는 방식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압적인 자세로 어떤 조직을 운영한다거나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방식은 결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적인 방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질문, 가운데. 마이크가 없으면 통역이 안 돼서요. 예. 네, 녹색자란연구소 이상원 소장입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그 회계 문제가 처음에는 정책적 문제, 그러니까 국민당이냐 민진당이냐의 문제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탈정치화된 이슈로 이게 넘어오고 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결집하게 됐고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因为其实今天在座的很多朋友当然是 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반핵, 탈핵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죠. 타이완에서 일부 인사들 혹은 일부 그 주류 정당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방식은 그 탈정치화의 방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정치화라는 것이 그 일련의 문제를 또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탈정치화라는 것은 아주 완벽한 상황 하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뜻이 맞는 그 진보 정당과 함께 결합했을 때만 우리가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탈정치화든 정치화이든 간에 우리가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국민당과 그 민진당의 틀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그 도전에 직면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그 군중들의 힘, 그 민중들의 힘을 바로 어떠한 어쩌자면 그 정치적인 접합점에 결집을 시켜야만 이 운동을 계속해가요. 그 운동의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현재 사실 저희들은 우리가 그 진보 진영의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많은 그 민중들은 과거에 우리가 반핵을 지지하지 않았냐, 지금은 왜 그 진보 진영의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질문을 제기를 할 때에 거기에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토론하고 답하는 그것이 아주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탈정치화의 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타이완에서 뭐 시민운동이든 어떤 사회운동이든 간에 그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시민운동이든 어떤 뭐 사회운동이든 간에 나름대로의 그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그 글에서도 쓰여 있지만 이런 그 국민의힘 민진당이나 이런 틀을 벗어나긴 했지만 사회와 정부 라는 이러한 대립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제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많은 그 성장지상주의라는 이러한 로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입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룹은 혜택을 어떤 그룹은 그로부터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자가 누구인가도 우리가 확실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자가 그 정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운동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을 벗어나야지만 결국에는 누가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느냐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느냐는 분명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균형을 찾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에 그 정치적인 틀에서 벗어나면서도 피해자의 입장 혹은 피해자가 이러한 성장지상주의 하에서 그 피해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가지고 어떤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명함으로써 계속 기존의 그 제도의 그 질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추상적인 내용에서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네. 저는 그 5만 명이 모인 것도 시민들이 최상의 정치 활동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쏟아져 나왔고 직접 행동을 한 건데요. 어쨌든 초기에는 민진당 보고 탈핵하라고 반핵하라고 좀 뽑아주고 했는데 민주당이 안 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왜 그렇게 안 하게 됐는지 그게 로비 때문인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인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 문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90년대에는 대만의 반핵은 민진당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수변 총통이 집권한 이후에 반핵 운동에 있어서 민주당이 소극적인 자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제4 원전이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변해서 침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회 발전과 정치적인 문제들이 반핵 문제가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반핵 문제가 이것은 하나의 축소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시민운동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역량은 반드시 민간 사회의 손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치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시민 운동들의 힘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진당이든 국민당이든 간에 모두 정사적으로 반핵의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렇지만 지금도 저희는 민주당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국민당보다는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과거에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진당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지지를 하던 사람도 제일 먼저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대만 사회가 계속해서 변동하는 이런 과거의 그 사회적 배경 속에서 민진당이 한때 집권당에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이런 권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감독을 하는 그런 시민단체의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을 아니 뭐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원불교 환경연대 이태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려고 눈치를 봤는데, 저희는 이제 매주 22km를 이제 걸으면서 탈핵 순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상징이라든지 심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순례를 하기 전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았겠다 하는데, 체조를 말씀하셨어요. 반핵 체조. 그래서 반핵 체조를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몇 가지 배워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음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 음악이 없는데요. 음악이 없어요? 없는데요. 음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데. 但是我觉得的确是，比方说像我自己比较擅长谈一些比较 저는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이슈 혹은 기술적인 혹은 정보 관련된 것을 전달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론하는 방식에 익숙한데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이런 얘기만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아주 멀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기호 혹은 체조를 통해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자 했었죠. 아까 보여드렸던 사람 인자, 한자 사람 인자를 만들어냈었죠. 이러한 것들이 아주 강한 전파력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인자라는 것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두 휴먼빈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핵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주 딱딱한 그런 정보나 기술적인 용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반핵 체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무리한 내용일까요? 일부라도 아주 짧게라도. 나 크게 다 예,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예, 아주 간단한 동작입니다. 단순한 동작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잘 못해서요. 아주 단순한 팔을 뻗는 이런 동작들입니다. 그 중에 꼭 사람 인자 모양의 이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나왔으니까 이제, 사실 제가, 반핵 체조를 아주 잘 하진 못하는데요. 예,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 손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는데요. 예, 3분 정도 들으셨는데, 일단 앞에 계신 분, 앞에 먼저 하시고, 뒤에 이렇게, 예. 뒤에 분, 먼저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면 시간. 불교 세계 콘텐츠에서 왔고요. 저는 대만의 국민들이 5만이건 10만이건 그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어쨌든 이 탈핵의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거 굉장히 좀 그 지점이 궁금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기레기라고 있어요. 혹시 아실지 들어보셨나요? 기다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제대로 이렇게 전달을 안 하는 언론 매체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해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언론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탈핵 운동에 호의적인 언론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전체 비중에서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예전에 매스컴이 언론은 굉장히 반핵 운동에 대해서 좋은 역할을 썼습니다.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저희 연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기자 생활을 하거나 언론 관련된 일을 했었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보다 더 활동을 하면서 반핵 운동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관련된 보도를 할 때 언론에서 언젠가 탄압을 받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들었었는데요. 대만에서도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금 현재는 반핵 탈핵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만의 언론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 모범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양의 학교라고 탈핵교육단체를 후쿠시마에 만들어서 같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부 대부분 한국의 탈핵단체들은 후쿠시마 이후에 이제 신생단체들이고 기존의 단체들은 저희도 역시 좀 약했었는데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대만은 불행 중에 다행이게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도로 단지는 닿을 정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탄핵운동이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한국은 비슷한데 320만 명이 지금 부산울산 지역에 모여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쪽이 아직 탄력을 못 받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부산울산을 제대로만 교육시키면 대만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처음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의 탈핵 진영들은 구역강요식으로 난립하고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굉장히 지금 뭔가 힘이 모아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만에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아까 질문했던 게 제대로 답이 안 되는데요. 전략적으로 조직을 묶어서 어디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가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토론의 지점인 것 같거든요. 무산업성을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탈핵 진영을 다시 좀 이렇게 흔들어서 정말 그 집중적인 지도부를 구성해서 교육과 행동으로 나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점을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을지, 제가 질문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요. 부산, 울산 전략적 지점, 그리고 조직의 어쨌든 그 구심점, 이거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못했어요. 한번 들어보고, 예. 我必须说，其实台湾有非常非常多的 네, 타이완에도 많은 반핵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녹색국민행동연맹 외에도 많은 그 반핵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반핵단체별로 다양한 그 전문 분야가 있죠. 어떤 단체는 주부들 대상, 어떤 단체들은 학생을 대상,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대상들을 해서 이러한 운동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중추의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단체들을 연대해서 역량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저희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전혀 비판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좀 전에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그 대만에서 타이완에서도 다양한 반핵단체들이 있었고, 그런 단체들이 정당과 왜 연대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 비판했었습니다. 왜 정당과 함께하잖아요? 왜 민진당과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각 단체들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시하는 것은 그 정당의 그 성향이 없는 그 일종의 부동층이랄 수 있는 청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입을 시켜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지난 한 3, 4년간 우리가 여러 단체들과 함께 여기서 논의를 했고, 그 노선을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녹색국민행동연맹이 타이완에 있는 유일한 반핵단체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다양한 그 시민단체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만 각 단체들을 함께 연계하고 조율하는 것일 뿐입니다. 녹색국민행동연맹의 저희들의 구성원은 회원이 7, 8명 뿐입니다. 7, 8명 뿐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각 업무를 분장을 했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무엇이 부족한가도 분명히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요, 오늘 그 감동받았던 말 중에 약탈적 경제 성장에서 벗어나야만 탈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여기 슬라이드 중에서 GDP 증가와 봉급생활자 간의 무관성을 보고 저도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것을 제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설득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설득할 때 왜 우리는 제로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제로 성장이 그러니까 탈핵의 기반이다, 이렇게 설득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 자료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도표는 일부
국민들에게 환기를 시켜주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GDP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의 소득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도표를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바로 이러한 성장주의의 논리에서 살펴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논리의 나쁜 점,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누가 희생이 되고 그리고 나쁜 그 불리한 결과를 누가 부담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좋은 점을 누가 가지고 가는가라는 것을 살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환기시키고자 했던 것이고요. 방금 질문하신 분들께서는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제로 성장을 완전히 시민들에게 설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유의 충격을 가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고성장을 해야지만 소득이 증가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충격을 가하자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익숙하게 너무나 습관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고를 흔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그러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제가 강연을 할 때 이 도표가 가지는 결과가 좋냐라고 질문하시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졌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료를 보고 GDP 증가와 일반인들의 소득이 이렇게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사고방식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제가 노렸던 가장 첫 번째 효과입니다. 예.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예. 네, 저는 기독교 쪽에서 일하고 있는 유미라고 합니다. 향후 과제로 둔 것에 제사 원전의 완전한 폐기라고 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완전한 폐기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 완전한 폐기의 의미를 이게 가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지어놓은 98%의 공정률을 두고 지어진 것에 대한 완전한 폐기를 하기 위함인지 그 의미를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결과를 내기까지 대만에서는 지금 도교나 불교 쪽이 더 강할 텐데 물론 기독교도 있지만요. 종교계 쪽에서의 움직임들은 어땠는지 하는 부분들을 듣고 싶습니다. OK。有两个问题哈，第一个是我们常在台湾在讲。 타원에서 그 제사원전의 그 폐기라는 것은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아직 우리가 폐기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즉, 시공 중단까지만, 공사 중단까지만 갔죠. 공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단계까지만 왔고, 진정으로 기존에 건설된 것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폐기라는 것은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을 모두 해체시키고 그리고 토지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제사원전의 공사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당이든 민진당이든 간에 그 정치적인 아주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재개 가능하겠죠.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제사원전의 폐기라는 목표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두 번째, 그 종교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질문하셨죠. 과거台湾의 기독교 장로회 PCT 같은 경우에 타이완의 반핵운동에 아주 큰 지지를 보내줬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실배할 때 타이완의 종교계에서도 많은 일원들이 참여했었죠. 타이완의 종교계에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계에서 참여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핵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수 그 종교계 지도자들이 그 지지하긴 했지만 그 불교 전체에서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종교별로 그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죠. 일부 종교 같은 경우에는 정치, 공공의 이슈를 떠나서 그 개인의 수양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반핵같이 그 사회적인 그 논쟁거리인 이런 이슈에 참여하진 않죠. 일부 종교는 사회와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생각을 하고 그 공공 이슈, 공공 정책의 그 결정 과정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상황이 다르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회 분야의 역량을 동원을 할 때 그 분야에는 바로 종교계도 포함이 됩니다. 당시 그 기독교의 그 장로교회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줬었습니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더 받아보면 좋을 텐데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더 질문을 받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장장 두 시간 동안 대만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한국하고 비슷한 점도 참 많고요. 그리고 한국이 배워야 될 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또 그런 또 자리들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밤에 늦은 밤에 어쨌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2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홍선영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